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한 걸로 보인다는 미국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며 사실 무근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유례 없는 유가 하락에 국내 정유업계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강원과 제주 등지 숙박업소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실적으로 재유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화요일 8시 뉴스는 오늘 하루 사람들 관심이 많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에 상태가 위중한 걸로 보인다는 미국 CNN 보도가 오늘 오전 나온 뒤에 여러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머물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동선까지 언급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 쪽에 있는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미국 CNN 방송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소식이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CNN은 약 1시간 뒤 후속 보도에선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면서도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톤을 낮췄습니다. 앞서 어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심혈관 계통 시술을 받고 현재 평안북도 향산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맞물려 위중설에 무게를 실은 추측성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사실 확인 요청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 중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안다며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SBS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원산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가 위중설을 부인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위중설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관련 행사에 집권 후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도 불참 배경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자, 방금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대로 지난주 북한의 큰 행사인 김일성 주석 생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 비롯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로 열흘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불거진 건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6년 전에는 4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근 행보는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북한 매체는 같은 날 김 위원장이 특유의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전투기 훈련을 참관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5일 북한으로선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관련 행사 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지 않은 것인데 집권 이후 김일성, 김정일 생일 통틀어 첫 불참입니다. 여기에 전날 실시한 순항미사일 추정 무력 시위에 대해서도 보도가 전혀 없어서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딴 불참이 건강 이상설 근거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 이상의 잠행,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엔 40일간 두문불출로 건강 상태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뇌사설 엉터리 정보지가 돌고 정치권까지 술렁였던 것도 이 무렵입니다. 김정은 뇌사 상태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고 정보당국은 발목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초에도 20여일간 잠행하다가 2월 김정일 생일 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김정은의 극적 등장을 통해 위중설을 머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변에 대한 위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존재감 이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현지 지도 형식으로 반면 잠행과 침묵이 길어진다면 건강 이상설이 단지 설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자, 오늘 오전 미국 CNN 보도가 나온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회복하기는 힘들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총선 하루 전날에도 이런 내용이 떠돌았었는데 알고 보니 지난 2014년에 나왔던 걸 누군가 또 퍼서 날랐던 겁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오늘 우리와 일본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수술 실패로 김정은이 현재 뇌사 상태이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하다. 사망 여부는 북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확인이 어렵다. 지난 14일 SNS를 통해 확산했던 이른바 정보지의 첫머리 내용입니다. 마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한 듯한 글투로 읽는 이를 혹하게 합니다. 오늘도 CNN의 김정은 위중설 보도 직후 증권가를 중심으로 또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뇌사설 정보지는 6년 전인 2014년 10월에 유포됐던 것을 그대로 퍼나른 겁니다. 아시안게임 방한 북한 실세 3인방의 정권 행사라는 대목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왔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명을 뜻하는데 이 중 김양건은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최고 지도부 동료 부분도 통진당 해산 일자를 감안하면 작성 일자는 2014년 10월에서 12월 사이로 좁혀집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6년 전 똑같은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NN 보도와 함께 이렇게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정보지와 추측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는 한때 급락했습니다. 특히 북한 급변 사태 우려에 대북 협력주는 떨어졌고 방산주는 급등했습니다. 일본 증시까지도 한반도 불확실성 여파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무슨 말이 맞는 건지 어수선한 하루였는데 혹시 안정식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사실 어제 오전에요. 네. 어제 오전에 저는 이 건강이상설 첩보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취재원 보호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더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이 방금 전 보도에서 보셨던 6년 전 정보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저희 SBS의 이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이 첩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부 반응은 사실 무근이다,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오늘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있다, 뭐 괜찮다, 이렇게 좀 진화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그럼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가 지금 난무하고 네.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보면은요, 크게 제 화면 옆으로 나올 텐데 크게 이 6년 전 정보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들었다는 미확인 정보,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온 데일리 NK 보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CNN 보도 4가지가 있는데 6년 전 정보지는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들은 미확인 첩보나 데일리 NK 보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고 지금 경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CNN 보도인데 CNN이 이제 김 위원장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CNN이 보도한 근거로 삼은 미국 관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면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혹시라도 한국이 모르는 미국만의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다, 이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받은 건지, 뭐 지금 몸 상태가 어떤 건지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정보는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럼 북한은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는 있는 건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 좀 주목해 볼 사건이 있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친서를 받았다라고 했더니 북한이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관련 사항을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다는 건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양에 큰 변고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네. 어쨌든 김 위원장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지 북한 상황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원유 수요가 급격히 줄다 보니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WTI,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를 보시죠.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급기야는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사가는 쪽에 되레 돈을 얹어준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수요가 사라져서 쌓이는 원유를 저장할 곳조차 없다 보니 벌어진 현상입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근 세계 주요 항만엔 기약 없이 떠있는 유조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지에 빈 저장 탱크가 없다 보니 원유를 실은 채 마냥 떠있는 겁니다. 현재 이런 물량만 1억 6천만 배럴로 한 달 새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급격한 원유 소비 감소로 세계의 원유 저장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There's simply too much supply and not enough places to store it, so the sellers were stuck with giving money to buyers in order to take that oil. 이번 마이너스 유가 사태는 원유를 저장할 방법이 없는 구매자들이 만기가 임박한 5월 인도분 물량을 앞다퉈 투매하고 나서면서 벌어졌습니다. 선물 거래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단기적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당장 중남미 원유 수출국들의 통화 가치가 추락하는 등 유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2일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 감산에 합의했지만 수요 감소량이 하루 3천만 배럴이라 공급 과잉 해소엔 역부족입니다.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저유가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항공사나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절감의 혜택을 크게 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택배나 물류 쪽에는 원가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코로나19 쇼크로부터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유가의 향방이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유례없는 유가 하락에 국내 정유사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유를 정제해 석유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데다 기름을 저장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절벽 속에 국내 정유업계도 당장 수입한 원유와 생산한 석유 제품을 보관할 저장고 부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석유공사의 180만 배럴 규모 저장 탱크 2개를 3개월 동안 급히 빌렸습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을 빌려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앞다퉈 유조선 임차에 나서며 운임료가 치솟는 바람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원유를 빌릴 수가 없잖아요. 환경오염 비용 감안하면 저희 공장에서는 세숫대라도 갖고 와서 담아놓고 싶다라고 우스갯소리도 그럴 정도로. 원유를 정제해 남는 이익인 정제 마진도 5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결국 정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생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수출 품목 3위였던 석유 제품은 이달 들어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세부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신다든지 혹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투자세 공제 제도 등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여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주식회사에 요청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정유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그 다음 날이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고요. 주말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4일, 이 하루만 휴가를 내면 길게는 엿새를 쉴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 황금 연휴 끝나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자고 했었는데 이미 이 기간 동해안의 대형 리조트들은 객실이 꽉 찼다고 합니다. 또 한때 10,000원 아래로 내려갔던 제주 항공권 가격도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걸로 보이는 지역들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먼저 조재근 기자입니다. 1,50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지난달 투숙률이 10%대에 머물렀지만 다음 주 황금 연휴에는 예약률이 95%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과 다름없습니다. 휴장 중이었던 대형 식당을 오픈을 해서 회원님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직원들도 50% 이상 더 출근을 해서 방역 횟수를 늘려서 석 달 가까이 제대로 장사를 못한 지역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사실 그 임대료도 지금 한 2달 정도 밀려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손님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고기도 좀 준비를 하고. 연휴 기간 제주에는 하루 4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초 최저 4,000원 선까지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은 1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형 호텔과 골프장도 예약이 대부분 끝났고 렌터카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한 8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예약 금액을 높여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위해 반가운 손님들이지만 밀려드는 관광객들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0명씩 운영하고 있다는 방역원들을 한 400, 500씩 늘려서 이제 배로 좀 증가시키고 있고요. 계획이 있고 약품도 지금 지금 현재 2회 정도 좀 소독하는 횟수를 4회, 5회까지 늘려서. 일부 지자체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완벽한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황금 연휴 기간 예정된 지역 축제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들, 또 손님이 없었던 식당들은 이번 연휴가 기다려지겠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금 그래프 보시듯이 오늘까지 사흘 연속 10명 안팎에 머무르곤 있어도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휴에 될 수 있으면 단체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2주 단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해온 정부가 5월 5일까지 16일 연장 카드를 꺼낸 건 황금 연휴 때문이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휴 기간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도입니다. 강원도라든지 제주도가 확진자 수가 적긴 하지만 이동이 많게 되면 또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들은 언제든지 상존을 하는 것이. 그러나 지난 주말 이후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줄면서 긴장감은 낮아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체 여행은 삼가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는 등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숙박시설에 가면 손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선 당일 경험한 1m 이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고 밀집된 공간을 스스로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이 연휴를 앞두고 여행 자제와 방역 지침을 강조한 건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유행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재유행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정부는 내일 휴양림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의 문을 다시 열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의 초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현장 접수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43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런 혼잡을 피하려고 태어난 연도와 또 세대원 숫자에 따라서 신청 날짜를 나눠놨지만 그 기준이 더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재난 기본소득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경기도는 혼잡을 피하겠다며 마스크 오브제 같은 기준을 마련했는데 신청 요일은 마스크 오브제와 같지만 세대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신청하는 기간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인 내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 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만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기준을 모르고 온 주민은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또 2인 가족이라고 5월 5일, 4일 날 지나서 5일 날 오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 인터넷 못 해요. 컴퓨터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선불 카드든 신용카드 차감 방식으로 받든 재난 기본소득을 쓰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들이 이렇게 지도에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에선 신용카드 결제 시 차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결제를 한 거죠. 결제되는 문자가 뜨지 않고 받은 자료가 없으니까 재난기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도청에 30번을 전화했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사용처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며 카드사들의 사용처 목록을 전달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은 이달 말까지, 현장 신청은 7월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인들도 일자리가 모자라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시적으로 미국 이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의 일시 중단 계획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인에게도 모자란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줄 수는 없다는 명분입니다. 코로나보다 실직이 무섭다며 봉쇄를 풀라는 미국인들의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상당수는 성조기를 들거나 트럼프 모자를 썼고 총기를 든 일부 백인들도 눈에 띕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시위대의 차량 행렬을 맨몸으로 막아선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집중할 때라는 의료진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를 재개하려면 광범위한 진단검사가 필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는 각 주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의 시기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주지사들의 신경전은 진단장비 수입 문제를 놓고도 벌어졌습니다. 메릴랜드주는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 키트를 우리나라로부터 공수받고 감사를 표시했는데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장비가 충분하다며 메릴랜드주가 돈 낭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변종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정상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 착용 없이 청정 자연보호구를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과시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북부 해룽장성 하얼빈시엔 집단 감염 공포가 커지며 랴오닝 네이멍구로 퍼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감염자 70여 명이 발생했고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은 봉쇄됐습니다. 당국은 이런 하얼빈시 집단 감염의 시초로 지난달 미국에서 귀국한 한 모 씨를 지목합니다. 한 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잇따라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중국 방역 전문가들이 중국 내 초기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이 해외에서 유입됐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얼빈의 경우 미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 방역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한 봉쇄를 처음 제안했던 리난주엔 박사도 코로나19가 치명적인 변종을 만들었다며 돌연변이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변종이 유럽에서 발견됐고 미국 내 바이러스와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퍼진 바이러스는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이란 주장입니다. 中国都受到了病毒的攻击，是受害者，不是加害者。 중국이 이렇게 바이러스 변종을 강조하고 나선 건 이 서방 세계가 주장하는 코로나 중국 책임론과 이 진단 키트 불량 시비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성착취물을 넘겨받은 대화명 켈리 신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한 검찰은 뒤늦게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받아 팔아 수익을 챙긴 켈리 신모 씨.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저장하고 2,60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 씨는 항소했는데 지난 17일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사방 사건 등으로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벌 여론이 일자 형량을 더 낮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끝났고 1심대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신 씨의 항소 포기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다른 음란물 유포 혐의라든지 성착취물 제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새롭게 공소 제기가 되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보신 것 같은 약한 처벌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특히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지금까지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이 없어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맞춰 처리하다 보니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50건을 조사한 결과 8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 등등 기본적인 양형 인자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비슷한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앞서 양형위원회는 지난 2월 성착취 영상물 소지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제 회의에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형 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최근 10대들의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고양시에서 BMW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10대 3명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주차 차량에 다가가 문이 열리는지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문이 잠긴 걸 확인하더니 이번엔 오토바이로 다가가 한참을 서성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난달 22일 주차된 BMW 차량이 사라졌는데 범행 전 절도 용의자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경찰이 도난당한 BMW 차량을 찾은 건 사흘 뒤 서울 마포대교 근처. 며칠 뒤 찾은 차량엔 보시다시피 사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려 가져온 듯한 장비도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선 다른 곳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차 열쇠도 7개나 발견돼 경찰은 다른 차량 도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서 그쪽 아파트를 이렇게 똑같이 범행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강남과 용산, 영등포 등 서울 곳곳을 누볐고 여러 차례 과속 카메라에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차로 서울 시내를 돌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한소유입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인데 선거 결과와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도착한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에 대한 반감부터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자신이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로 야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인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될 걸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시에 활용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아 고의가 있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후 재판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이 동생 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 신탁 없이 보유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 검찰의 얘기 아니라 고발인이 말한 거를 저희가 고발인의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그냥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고.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현행 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이 방법을 잔인하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로 개 도살 대부분이 불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개 농장과 시장을 가보니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손형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개농장. 악취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밖에서 농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틈새로 녹슨우리에 갇힌 개가 보입니다. 농장주는 개 주둥이에 전류를 흐르게 해 개를 도살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기 도살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현장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김포에서만 이 같은 중소형 개농장이 100여 곳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유죄 판결 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개들이 도살되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단속에 들어가서 처벌해야 되는, 고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속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 지침이 나와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시장에서는 전기도살법 유죄 판결은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개고기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애매한 법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최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생계가 달린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기도살 자체를 위법으로 본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전기로 개를 고통 없이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해당 판결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유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전기 도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위법성을 판결한 겁니다. 대법원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축의 도축 방법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축산법상에는 소, 돼지, 양 등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식용 목적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법이 좀 마련이 돼야지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관련 산업 조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신라젠의 서울 사무소와 대표이사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수사 진행 상황을 이현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소와 문흥상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 8월 신라젠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소에 이어 8개월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팩사백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폭락하기 전 거액의 손실을 피했던 겁니다. 이런 혐의로 지난 17일 이용환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는 구속됐습니다. 문흥상 대표도 같은 혐의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부당하게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문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신라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영진 비리에 이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까지 신라젠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얼마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고 집주인들끼리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그런 담합 행위는 앞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단속에 나섰던 국토부가 혐의가 확인된 사례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가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압력인 셈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주민들이 올려서 내놓자. 그냥 한번 올려서 한번 내보기라도 하자. 이런 가격 담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욱 성행합니다. 신고된 가격 대비 저층은 2천, 고층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제하거나 특정 중개업소에 매물을 주지 말자고 선동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 모두 364건의 담합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00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집값 담합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담합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거를 재산권에 대한 권리라고,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불공정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 가운데 수상해 보이는 1,600여 건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집값 과열이 우려가 된다든지 또는 증여성 매매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또 법인이 개입된 이상 거래나 불법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이 되어지면 그에 따른 기획 조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군포, 화성, 인천 등지에서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 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건 사전투표에 힘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증명해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역구를 보면 민주당은 선거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에 7만여 표 차로 밀렸는데 반대로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248만 표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5일 총선 당일 지역구 본투표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774만여 표, 통합당이 782만여 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이 7만여 표 차이로 오히려 표를 더 많이 얻은 겁니다. 하지만 본투표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역구 사전투표 전국 합산 결과 민주당은 652만여 표, 통합당은 404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무려 248만여 표를 더 얻은 겁니다. 결국 지역구 총 득표는 민주 1,434만여 표, 통합 1,191만여 표였습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강원과 충북, 충남에선 민주당이 본투표에서 지고도 사전투표에서 뒤집어 지역구 득표 합계에서 통합당을 앞섰습니다. 부산의 경우 민주당이 본투표에선 21만여 표를 졌지만 사전투표만큼은 3만여 표 이겼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민주당이 통합당에 각각 4만여 표와 22만여 표 차이로 본투표에서 약간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선 각각 61만여 표, 67만여 표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을 이긴 광역시도는 대구와 경북, 경남뿐이었습니다. 표심이 이미 결정된 지지층들은 빨리 와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대부분은 사전투표일 날 투표를 했다. 이미 마음이 결정된 거였어. 사전투표 직전인 지난 8일 통합당에서 세월호 막말 파문이 터진 것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던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고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지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은 더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학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최소 13% 인상으로 알려진 한국의 제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밝힙니다.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그러면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하지만 오늘 우리 정부 반응을 보면 미국과 협상 장기전을 각오한 분위기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고 그 입장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 대표들도 당장 새로운 제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들만 일했던 분들이 갑자기 일을 찾는다는 게 또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무급휴직자 4,000명 대부분 집에 머물며 협상 타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빨리 타결되라 하면서 집에 계속 있는 거죠. 정부는 지난 1일 특별법 제정과 대출 지원 등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해왔는데요. 몇몇 대학들은 이번 주부터 일부 실습 수업을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한 학생들이 이상이 없다는 표시로 노란 스티커를 받은 뒤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격들을 사회적 거리를 두고 넓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단국대학교 무용과 신입생들은 입학 뒤 줄곧 온라인 수업만 듣다 오늘 처음 캠퍼스를 밟았습니다.
대학 측이 실습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부터 322개 과목에 대해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모습은 지난 학기와 달라졌습니다. 감염 우려에 2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진행했고 들고 있는 부채에도 빠짐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교수와 동기들을 만나자 반가움이 더 큽니다. 너무 설레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너무 설렜는데 진짜 학교도 구경해보고 이러니까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49개 과목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충남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이 측량 실습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기계를 만져봐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 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하는 대학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면 강의가 시작돼도 학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대폭 강화돼 캠퍼스의 모습도 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